뭐야 이년은? 계집이 어디서 겸상을 하려 하냐? 그 목소리는 마치 칠판을 쇠못으로 긁는 소음처럼 식당의 공기를 찢고 들어왔다. 화기애애하던 저녁 식사 시간의 소음이 뚝 끊겼다. 식판에 숟가락이 부딪히는 달그락거리는 소리, 335 모여 잡담을 나누던 웅성거림, 심지어 주방에서 국을 푸던 조리병의 국자 소리마저 일시에 멈췄다.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7사단 본부 영내 간부 식당. 창밖에는 영하 20도를 오르내리는 혹한의 칼바람이 불고 있었다. 유리창은 성에가 하얗게 끼어 불투명했고 문틈으로는 살을 애는 듯한 냉기가 스며들어오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식당 안을 지배하는 한기는 바깥 날씨 때문이 아니었다. 식당 중앙 6인용 테이블의 가장 구석자리. 그곳에는 낡고 물 빠진 전투복을 입은 한 여자가 앉아 있었다. 머리는 끈으로 대충 질끈 묶었고 어깨에는 그 흔한 계급장 하나 달려있지 않았다. 그녀는 방금 들려온 모욕적인 언사에도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콩나물국을 한 숟가락 떠서 입으로 가져갈 뿐이었다. 야, 내 말 안 들려? 귀구멍이 막혔나? 쾅. 육중한 군화발이 테이블 다리를 거칠게 걷어찼다. 그 충격으로 식판 위에 국그릇이 요동쳤고 뜨거운 국물이 튀어 여자의 전투복 소매를 적셨다. 여자는 그제야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녀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국물이 튄 소매를 무심하게 닦아냈다. 마치 성가신 파리가 앉았다 날아간 자리를 훔쳐내듯 그녀의 동작에는 분노도 당황도 없었다. 그 지나친 침착함이 오히려 기이한 위화감을 자아냈지만 눈앞에 선 사내에게는 그저 무시당했다는 불쾌감으로 다가올 뿐이었다. 사내의 이름표에는 최민석이라는 세 글자가 선명했다. 번들거리는 전투복 상의에는 소령 계급장이 형광등 불빛을 받아 거만하게 빛나고 있었다. 사단 군수참모처 군수과장.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라는 엘리트 의식에 뼈까지 절어있는 그는 이 부대 내에서 아나무인으로 악명이 높았다. 최민석은 삐딱하게 고개를 꺾으며 여자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뒤로는 군수과의 위관급 장교들이 쭈뼛거리며 서 있었다. 그들은 상관의 난동이 불편하면서도 감히 말릴 생각은 하지 못한 채 눈만 굴리고 있었다.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인지는 모르겠는데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기어들어와. 부사관 나부랭이들이나 군무원들이 밥 처먹는 곳은 저 구석탱이라고 교육 안 받았어. 최민석의 고성이 식당 천장을 울렸다. 침이 튀고 핏대가 섰다. 그는 자신의 목소리가 클수록 자신의 권위도 높아진다고 착각하는 부류였다. 여자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깊고 어두웠다. 화천의 밤하늘보다 더 차갑고 심연처럼 고요했다. 그 눈을 마주한 순간 최민석은 아주 잠깐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본능이었다. 숲속에서 맹수를 마주쳤을 때 초식동물이 느끼는 원초적인 공포. 하지만 최민석은 그 감정을 불쾌함으로 치부해버렸다. 고작 계급장도 없는 여군에게 쫄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식사 중에는 개도 안 건드린다던데. 7사단은 개만도 못한 예절을 가르치나 보군. 여자의 입에서 나온 말은 나직했지만 명확했다. 웅얼거림이 아니었다. 정확한 발음과 힘있는 톤. 그것은 수천 번의 브리핑과 작전 지시로 단련된 지휘관의 화법이었다. 하지만 내용이 문제였다. 정적이 흐르던 식당 곳곳에서 헙하고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들려왔다. 미친 거 아냐? 저 여자 죽고 싶은 건가? 주변 장교들의 눈빛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최민석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혈관이 터질 듯 부풀어 올랐다. 뭐? 이 미친년이 지금 뭐라 그랬어? 야, 너 소속 어디야? 직속 상관 누구야? 당장 주임원사 오라 그래.
최민석은 길길이 날뛰었다. 그는 당장이라도 여자의 멱살을 잡을 기세로 손을 뻗었다. 하지만 여자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그 손을 바라보았다. 김은선. 그녀가 누구인가?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 특수임무단. 그곳에서도 전설로 불리며 대테러 작전과 기밀 임무를 수행하며 산전수전을 다 겪은 인간병기였다. 테러리스트의 총구가 머리를 겨누는 상황에서도 심박수를 유지하던 그녀에게 고작 배 나온 소령의 고함 따위가 위협이 될 리 만무했다. 그녀는 내일 있을 사단장 취임식을 앞두고 의전 차량이 아닌 자신의 개인 차량을 이용해 몰래 부대로 들어왔다. 보고서에 적힌 숫자가 아닌 현장의 진짜 냄새를 맡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그녀의 후각은 정확했다. 이 부대에서는 썩은 내가 진동하고 있었다. 계급을 무기로 약자를 짓밟는 썩어 빠진 권위의 악취가. 김은선은 속으로 쓴웃음을 삼켰다. 군기 빠진 장교가 설치는 꼴이라니. 전방이 뚫려도 할 말이 없겠어. 그녀의 속마음을 알 리 없는 최민석은 분을 이기지 못하고 식탁 위에 놓인 물통을 턱으로 가리켰다.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기엔 보는 눈이 많다는 계산이 그나마 남은 이성의 끈을 잡고 있었다. 대신 그는 더 비열한 방법을 택했다. 그래. 말귀를 못 알아먹는 거 보니까 갓 임관한 하사거나 어디서 빽 믿고 들어온 군무원인 모양인데. 군대 밥 먹으려면 군대 법을 따라야지. 최민석이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야 아줌마. 목이 칼칼해서 밥이 안 넘어가네. 물 좀 떠와. 찬물로. 얼음 동동 띄워서. 주변에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최민석의 비위를 맞추려는 얄팍한 아부의 웃음이었다. 소령님, 제가 떠오겠습니다. 옆에 있던 중위 하나가 눈치 빠르게 나서려 하자 최민석이 손을 들어 제지했다. 나도. 저 아줌마가 주제 파악 좀 하게 해줘야지. 7사단이 어떤 곳인지, 감히 누구 앞에서 고개를 빳빳하게 드는지 가르쳐줘야 할 거 아니야. 최민석은 의기양양하게 팔짱을 꼈다. 김은선은 숟가락을 식판에 내려놓았다. 챙 하는 맑은 금소금이 울렸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의자가 바닥에 끌리는 소리가 묵직하게 났다. 그녀의 키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일어서는 순간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최민석을 압도하고도 남았다. 그녀가 물통을 집어드는가 싶더니 그대로 다시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는 물통 뚜껑을 열어 자신의 컵에 물을 따랐다. 쪼르륵. 물 따르는 소리만이 고요한 식당을 채웠다. 그녀는 시원하게 물을 들이켰다. 최민석의 얼굴이 황당함으로 일그러졌다.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내 말 씹어? 목마른 놈이 우물 파는 법이지. 손이 없나 발이 없나. 자네 물은 자네가 떠다 먹게. 김은선의 대답에 식당 안은 그야말로 아수라장 직전의 분위기가 되었다. 최민석은 이제 이성의 끈을 완전히 놓아버렸다. 이게 진짜 돌았나? 너 오늘 죽었어. 헌병대 불러. 당장 이 여자 끌어내서 영창에 쳐넣어. 최민석이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며 김은선의 어깨를 거칠게 잡아챘다. 그 순간이었다. 끼익 쾅. 식당의 육중한 철문이 부서질 듯 열렸다. 모두의 시선이 입구로 쏠렸다. 문 밖에서는 하얀 입김을 내뿜으며 한 사내가 서 있었다. 전투복 상의는 땀과 흙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어깨에는 대령 계급장이 붙어 있었다. 제3보병 연대장 박성훈 대령이었다. 그는 야간 전술 훈련을 지휘하고 막 복귀한 참이었다. 헬멧을 옆구리에 끼고 식당으로 들어선 그의 눈매는 매서웠다. 그는 들어오자마자 식당 안에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했다. 장교들이 밥을 먹다 말고 전부 기립해 있고 군수과장 최민석이 구석 자리에 누군가에게 삿대질을 하며 난동을 피우고 있는 광경. 무슨 일이야? 밥 먹는 식당에서 왜 이리 소란스러워?
박성훈의 일갈에 최민석이 흠칫하며 돌아보았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표정으로 금세 바뀌었다. 아, 연 대장님. 마침 잘 오셨습니다. 어떤 미친 여자가 외부인 주제의 간부 식당에 들어와서 난동을 피우고 있습니다. 제가 훈계 좀 하려는데 아주 눈에 뵈는 게 없는지 상급자한테 대들고 난리도 아닙니다. 최민석은 손가락으로 김은선을 가리키며 씩씩거렸다. 박성훈은 미간을 찌푸리며 최민석이 가리키는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구석 자리에 앉아있는 여자의 뒷모습. 낡은 전투복 묶은 머리. 박성훈은 뚜벅뚜벅 걸어갔다. 이봐요. 당신 누구요? 민간인 출입 통제 구역인 거 모르. 말을 잇던 박성훈의 입이 서서히 벌어졌다.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박성훈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식당의 형광등 불빛 아래 드러난 그 얼굴. 박성훈은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다. 그는 707 특임단과 합동훈련을 할 때 작전 장교로서 그녀를 먼발치에서 본 적이 있었다. 아니, 굳이 본 적이 없더라도 모를 수가 없었다. 육군 내에서 그녀의 이름은 전설이자 공포 그 자체였으니까. 피도 눈물도 없는 어른 마녀, 작전 실패율 제로의 지휘관. 그리고 며칠 전 하달된 공문에 박혀있던 신임 사단장의 증명사진. 박성훈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그가 들고 있던 하이바 헬멧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대굴대굴 굴러가는 헬멧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박성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사색이 된 얼굴로 그는 반사적으로 몸을 꼿꼿이 세웠다. 척추가 끊어질 듯한 기세로 차려 자세를 취했다. 단결. 식당이 떠나갈 듯한, 아니 건물이 흔들릴 듯한 우렁찬 경내 구호가 터져나왔다. 최민석은 벙찐 표정으로 박성훈을 바라보았다. 아니, 연 대장님이 왜 저러지? 미쳤나? 사단장님, 방문하신다는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십니까? 제3보 병연대장 대령 박성훈, 식사 중에 늦게 알아뵈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박성훈의 목소리는 쩌렁쩌렁했지만 끝이 미세하게 갈라지고 있었다. 그것은 명백한 공포였다. 정적. 완벽한 정적. 조리실의 환풍기 돌아가는 소리마저 멈춘 듯 했다. 최민석의 뇌가 상황을 처리하지 못하고 버퍼링을 일으켰다. 사단장? 누가? 저 아줌마가? 저 꾀죄죄한 여자가? 김은선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아직 경내 자세를 풀지 못하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박성훈을 향해 고개를 까딱해 보였다. 시계 박 대령. 목청이 좋군. 7사단의 기계가 살아있어. 감사합니다. 박성훈은 그제야 손을 내리고 부동자세로 섰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다. 김은선은 천천히 몸을 돌려 이제는 석고상처럼 굳어버린 최민석을 마주보았다. 최민석의 눈은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듯이 커져 있었고 입은 다물어지지 않았다. 그의 시선이 김은선의 얼굴에서 텅 비어있는 어깨의 계급장 자리로 그리고 다시 그녀의 서늘한 눈동자로 옮겨갔다. 현실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방금 자신이 누구한테 아줌마라고 했지? 누구한테 물을 떠오라고 했지? 누구 멱살을 잡으려 했지? 자네. 김은선이 불렀다. 최민석의 무릎이 힘없이 꺾였다. 그는 의자를 짚으며 간신히 넘어지는 것을 면했다. 사단장. 님. 목소리가 기어들어갔다. 혀가 굳어 발음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다. 자네 부대의 군수과장은 초면인 사람에게 물을 떠오라고 시키는 것이 관례인가 보지. 그것도 아주 거만하게 말이야. 김은선은 한 걸음 다가갔다. 최민석은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대답해. 짧은 명령. 최민석은 털썩 주저앉을 뻔했다. 오줌을 지리지 않은 것이 기적이었다.
잘못.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정말 모르고. 그게 부사관인 줄 알고. 부사관? 김은선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그녀의 목소리에 날카로운 가시가 돋쳤다. 부사관인 줄 알았다면 그렇게 대해도 된다는 건가? 아니. 그게 아니라. 육사에서 그렇게 가르치던가? 계급이 낮으면 인격도 낮은 거라고? 자네의 그 썩어빠진 선민의식이 내 부대의 명예를 더럽히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해봤나? 최민석은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고개를 푹 숙인 채 덜덜 떨 뿐이었다. 주변의 장교들은 숨조차 쉬지 못하고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 중 누구도 최민석을 변호하려 들지 않았다. 아니, 불똥이 자신들에게 튈까봐 전전긍긍하며 시선을 피하기 바빴다. 김은선은 한심하다는 듯 혀를 찼다. 그녀는 젖어버린 자신의 소매를 다시 한번 털어내며 말했다. 내일 취임식이라 들었는데 환영 인사가 아주 인상적이군. 잊지 못할 거야. 그녀의 말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최민석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김은선은 식판을 집어들었다. 박성훈이 황급히 달려와 식판을 받으려 했지만 그녀는 손을 들어 제지했다. 내 밥그릇은 내가 치우네. 박 대령도 식사하게. 밥맛 떨어지게 하지 말고. 김은선은 잔반통에 남은 국물을 비우고 식판을 차곡차곡 쌓아 올린 뒤 식수대에서 손을 씻었다. 그 모든 과정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서 그녀가 별 2개의 장군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였다. 그녀가 식당 문을 열고 나가기 직전 다시 한번 멈춰섰다. 그리고 고개만 돌려 얼어붙은 식당 안을 훑어보았다. 내일 아침 공구시. 연병장에서 보자고. 기대해도 좋아. 쾅. 문이 닫히고 그녀가 사라졌다. 하지만 식당 안에 남은 공포와 긴장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폭풍전야. 아니, 이미 폭풍은 시작되었다. 화천의 밤바람 소리가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흉흉하게 들려왔다. 최민석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닫힌 문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군 생활이 끝장나는 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오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강원도 화천의 아침은 해가 떠도 어두웠다. 7사단 사령부 연병장 위로 짙은 안개가 깔려 있었고 그 안개를 뚫고 칼바람이 윙윙거리며 불어닥쳤다. 영하 25도. 살이 닿으면 쩍하고 달라붙을 것 같은 혹한이었지만 연병장의 도열한 병력들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단상 좌우로 도열한 군악대가 연주를 시작했다. 웅장한 음악 소리가 화천의 산자락을 타고 메아리 쳤다. 하지만 그 음악 소리마저 어쩐지 장송곡처럼 무겁게 느껴지는 것은 단상 아래 서 있는 지휘관들의 마음이 지옥 같았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군수과장 최민석 소령은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는 대열의 중간쯤에 서 있었는데 다리가 후들거려 똑바로 서 있기가 힘들 정도였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어제 간부 식당에서 자신이 뱉었던 그 저주스러운 말들이 환청처럼 들려왔고 눈을 뜨면 자신을 벌레 보듯 쳐다보던 김은선의 차가운 눈동자가 허공에 그려졌다. 제발 그냥 넘어가 줘라. 장군이 체면이 있지 설마 일개 소령 하나 조지려고 들겠어? 최민석은 속으로 빌고 또 빌었다. 식은 땀이 전투복 안을 축축하게 적셨고 그 땀이 식으면서 소름 끼치는 한기가 온몸을 휘감았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왔다. 지금부터 제7보병사단장 취임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부대 차렷. 착. 수천 명의 군화 발굽이 동시에 땅을 찍는 소리가 났다. 그 절도 있는 소음 속에서 검은 세단 한 대가 연병장 입구로 들어왔다. 차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내렸다. 어제 그 꾀죄죄한 야전 상의를 입은 여자는 그곳에 없었다. 빳빳하게 각이 잡힌 정복. 먼지 하나 없는 단정한 맵시.
그리고 양 어깨 위에서 아침 햇살을 받아 번쩍이는 두 개의 은색 별. 김은선 소장이었다. 그녀가 단상으로 걸어 올라가는 걸음걸이 하나하나에 묵직한 위압감이 실려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돌처럼 단단했고 눈빛은 도열한 장병들을 훑으며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707 특임단 시절 생사를 넘나드는 작전 현장에서 다져진 그 기운은 단순히 계급장이 높다고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선을 넘어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진짜 배기 살기였다. 김은선이 단상 중앙에 섰다. 그녀의 시선이 마치 레이저처럼 간부들이 서 있는 곳을 향했다. 최민석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였다. 마주치면 죽는다. 그의 본능이 그렇게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사단장님께 대하여 경례. 단결. 우렁찬 경례 소리가 연병장을 뒤흔들었다. 김은선은 천천히 손을 올려 답례했다. 그녀의 손끝은 칼날처럼 예리했다. 경례가 끝나고 취임사를 할 차례였다. 보통의 경우라면 길고 지루한 훈시가 이어졌겠지만 김은선은 준비된 원고를 단상 위에 그대로 엎어버렸다. 스피커를 잡는 둔탁한 소음이 툭 하고 울렸다. 연병장의 정적이 흘렀다. 바람 소리만 휑하니 들려왔다. 반갑다. 7사단 장병 여러분.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명징했다. 나는 여러분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어제 이 부대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식당을 찾았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주 흥미로운 광경을 목격했다. 최민석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숨이 쉬어지지 않았다. 옆에 서 있던 다른 참모들이 힐끔힐끔 최민석을 곁눈질했다. 이미 소문은 밤새 파다하게 퍼져 있었다. 계급이 깡패라는 말이 있다. 하지만 내 부대에서 깡패 짓을 하는 놈은 군인이 아니라 양아치다. 계급장은 권력을 휘두르라고 달아준 것이 아니라 그 무게만큼 책임을 지라고 국가가 빌려준 것이다. 김은선의 목소리가 점점 고조되었다. 나는 707에 있을 때 내 등 뒤를 맡길 수 없는 전우와는 밥 한 끼도 같이 먹지 않았다. 하물며 작전은 말할 것도 없다. 내 부하를 하인처럼 부리는 지휘관, 병사들의 노고를 당연하게 여기는 장교, 내 눈에는 적으로 보일 뿐이다. 그녀의 시선이 정확하게 최민석이 서 있는 방향에 꽂혔다. 거리가 제법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최민석은 마치 바로 코앞에서 저격총의 조준경이 자신의 미간을 겨누고 있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앞으로 내 부대에서 실력 없는 권위는 용납하지 않는다. 부사관과 병사들 뒤에 숨어서 결제 도장이나 찍어대는 놈들은 각오하는 게 좋을 거다. 이상. 짧고 강렬한 취임사였다. 단상 아래 병사들의 눈빛이 반짝였다. 그동안 거칠애와 의전에만 집착하던 전임 지휘관들과는 확실히 달랐다. 무언가 속이 뻥 뚫리는 듯한 통쾌함이 병사들 사이로 퍼져나갔다. 하지만 간부들의 분위기는 초상집 그 자체였다. 특히 참모부 장교들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 있었다. 김은선의 선전포고는 단순히 말로 끝날 것 같지 않았다. 그녀는 행동하는 지휘관이었다. 취임식이 끝나고 사단장실로 향하는 복도. 박성훈 연대장은 김은선의 뒤를 따르며 마른 침을 삼켰다. 그녀의 걸음은 빨랐고 등 뒤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세는 맹렬했다. 복도를 지나가던 병사들이 벽에 붙어 경례를 하면 김은선은 일일이 눈을 맞추며 답례를 해주었다. 하지만 장교들을 대할 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사단장실 문이 열렸다. 가죽 소파와 고급스러운 집기들이 놓인 집무실. 김은선은 모자를 벗어 책상 위에 올려놓고 창가로 다가갔다. 창밖으로 아직 해산하지 않은 병력들이 보였다. 박 대령. 예, 사단장님. 자네 연대는 어떤가? 군수과장처럼 썩어빠진 정신머리를 가진 놈들이 또 있나? 박성우는 등 뒤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최선을 다해 교육하고 있습니다. 최선이라. 그 최선이 오늘 참모회의에서 증명되길 바라네.
김은선은 뒤를 돌아 박성훈을 바라보았다. 10분 뒤 상황실에서 참모 회의를 소집해 전원 참석시키고 각 참모부별로 지난달 작전, 군수, 정보보고서 원본 가져오라고 해. 전산 파일 말고 실무자들이 작성한 자필 서명 있는 원본으로. 알겠습니다. 박성훈이 나가고 난 뒤 김은선은 책상 위에 놓여있던 조직도를 바라보았다. 맨 위에 자신의 사진이 있고 그 아래로 참모들의 사진이 트리 구조로 뻗어 있었다. 그녀는 빨간색 펜을 들어 군수과장 최민석의 사진 위에 동그라미를 쳤다. 어디 한번 보자고. 썩은 살을 도려낼 때 비명이 얼마나 큰지. 그녀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걸렸다. 오전 10시. 사단 본청 대회의실. 공기는 무거웠다 못해 질식할 것 같았다. 난방기가 돌아가고 있었지만 회의실 안은 시베리아 벌판보다 더 추웠다. 유일하게 여유로워 보이는 사람은 상석에 앉은 김은선뿐이었다. 그녀의 앞에는 각 참모부에서 가져온 두꺼운 서류철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참모장, 작전참모, 정보참모, 인사참모, 그리고 군수과장 최민석까지. 네로라 하는 영관급 장교들이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다. 사그락, 사그락. 김은선이 서류를 넘기는 소리만이 회의실을 채웠다. 그 소리가 날 때마다 참모들의 어깨가 움찔거렸다. 재밌군. 김은선이 정적을 깨고 입을 열었다. 그녀는 읽던 서류를 탁자 위에 툭 던졌다. 그것은 작전 참모가 제출한 동계 혹한기 전술 훈련 계획서였다. 작전 참모. 예. 중령 이진수. 작전 참모가 벌떡 일어났다. 이 계획서 자네가 직접 썼나? 그렇습니다. 제가 검토하고 작성했습니다. 김은선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래? 그럼 32페이지에 있는 신속 대응 부대 전개 루트에 대해 설명해봐. 왜 5번 국도가 아니라 7번 지방도를 선택했지? 지금 7번 지방도는 지난주 폭설로 통제 구역일 텐데. 작전 참모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사실 그 계획서는 작전과 선임 상사가 작성한 것이었다. 그는 상사가 올린 파일의 표지만 바꿔서 출력했을 뿐 세부 내용은 읽어보지도 않았다. 그게 기상 상황을 미처 반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앉아. 김은선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담겨 있었다. 작전 참모는 얼굴이 벌개져서 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김은선의 시선이 이번에는 최민석에게 향했다. 최민석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군수과장. 예. 소령 최민석. 최민석이 용수철처럼 튀어 일어났다. 목소리가 삑사리가 났다. 자네가 제출한 피복 및 유류 수령 불출 대장이다. 김은선이 서류철을 들어 흔들었다. 78페이지. 셋째 줄. 유류고 재고 현황. 그녀는 보지도 않고 페이지와 내용을 읊었다. 숫자가 작년 데이터랑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더군.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완벽하게 일치해. 이게 확률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최민석은 입술을 깨물었다. 입안에서 비릿한 피맛이 났다. 그 역시 보급관인 상사에게 야 대충 작년 거 참고해서 만들어 와라고 지시했던 기억이 났다. 면목 없습니다. 실무자가 실수로 작년 파일을 덮어쓰기 한 것 같습니다. 쾅! 김은선이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묵직한 원목 책상이 쪼개질 듯한 소리를 냈다. 유리잔에 물이 출렁거려 쏟아졌다. 모든 참모가 기겁하며 몸을 떨었다. 실무자, 실무자, 실무자. 김은선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고성이 회의실을 쩌렁쩌렁 울렸다. 자네들 입에서는 핑계가 실무자밖에 안 나오나? 과장은 뭐 하는 자리야? 결제란에 도장 찍는 기계인가? 부하들이 만들어 온 거 검토도 안 하고 현장 확인도 안 하고 그저 위에 보고하기 바쁘지. 그러고도 너희들이 지휘관이야? 너희들이 장교야? 그녀의 분노는 단순한 화풀이가 아니었다.
그것은 군대라는 조직의 근간을 흔드는 무능함에 대한 질타였다. 커피 타는 것도 당번병 시키고 훈련 계획은 상사가 짜고 통신망은 통신부사관이 깔고. 도대체 너희들이 할 줄 아는 게 뭐지? 김은선은 천천히 회의실을 걸어다녔다. 그녀의 군화 발소리가 참모들의 심장을 짓밟는 듯 했다. 커피. 김은선이 불쑥 말했다. 목이 마르군. 군수과장 커피 한 잔 타오게. 최민석은 귀를 의심했다. 지금 이 살벌한 상황에서 커피라니? 네. 알겠습니다. 당번병에게 시키게. 아니, 김은선이 말을 잘랐다. 자네가 타와. 지금 당장. 최민석은 멍하니 서 있었다. 소령인 자신이 그것도 회의 도중에 커피를 타러 간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자존심이 상했다. 하지만 김은선의 눈빛은 거역하면 즉결처형이라도 할 기세였다. 최민석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회의실 구석에 있는 정수기로 향했다. 믹스 커피 봉지를 뜯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뜨거운 물을 붓다가 손에 튀었지만 비명도 지르지 못했다. 달그락거리며 커피를 저어 김은선 앞에 내려놓았다. 김은선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그대로 바닥에 쏟아버렸다. 촤악! 검은 액체가 카펫 위로 퍼져나갔다. 맛이 없군. 정성이 안 들어갔어. 최민석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다. 수치심으로 눈물이 날 것 같았다. 하지만 김은선은 그를 투명 인간 취급하며 자리로 돌아가 앉았다. 잘 들어라. 김은선이 차갑게 선언했다. 오늘 지금 이 시간부로 사단 내 비상훈련을 선포한다. 훈련명은 지휘관 생존성 평가. 참모들이 서로의 눈치를 보았다. 예정에 없던 훈련이었다. 조건은 간단하다. 지금부터 사단 내 모든 자동화 시스템, 행정 전산망, 디지털 통신망을 차단한다. 오직 아날로그 방식만 허용한다. 지도 나침반 구형 피구구구 무전기. 거기까지는 참모들도 예상할 수 있는 범위였다. 하지만 이어진 말은 그들의 상상을 초월했다. 그리고 이번 훈련 기간 동안 부사관과 병사들의 지원을 일절 금지한다. 부사관들은 전부 생활관에서 대기하도록 조치해. 상황실, 통신실, 지휘소. 모든 곳에 장교들만 배치한다. 사단장님. 작전 참모가 비명을 지르듯 외쳤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현재 저희 시스템은 부사관들의 전문 기술 없이는 운용 자체가 안 됩니다. 무전기 주파수 세팅부터 암호 해독기까지 전부 부사관들이 전담하고 있는데. 불가능? 김은선이 싸늘하게 웃었다. 전쟁이 났는데 통신 담당 부사관이 전사하면? 그럼 전쟁 포기할 건가? 지휘관이라면 내 부하가 하는 일은 나도 할 줄 알아야 한다. 그게 내 지론이다. 그녀는 박성훈 연대장을 바라보았다. 박 대령 지금 즉시 전파해. 예하 연대 대대까지 전부. 장교들 제외하고 상황실에 있는 모든 병력 철수시켜. 지금부터 사단 지휘통제실은 오직 장교들 힘으로만 돌아간다. 알겠습니다. 박성훈이 복창하고 뛰쳐나갔다. 회의실에 남은 참모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이었다. 김은선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못을 박았다. 기대하겠네. 자네들이 그동안 얼마나 무능했는지 아니면 내가 사람을 잘못 봤는지. 결과는 해지기 전까지 나올 거야. 김은선이 회의실을 나가자마자 참모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한숨 쉴 틈도 없었다. 곧 지옥문이 열릴 테니까. 30분 뒤 사단 지휘통제실. 풍경은 그야말로 가관이었다. 능숙하게 상황판을 그리던 작전병들이 사라지고 키보드를 두드리던 행정병들이 사라졌다. 통신 장비를 만지던 부사관들도 전부 짐을 싸서 나갔다. 텅 빈 상황실에는 영관급, 위관급 장교들만 덩그러니 남았다. 야, 이거 무전기 어떻게 켜는 거야? 전원 버튼이 어디 있어? 암호 장비가 에러 났는데? 이거 리셋 어떻게 합니까? 상황판에 마커 펜이 안 나옵니다. 보급관 어디 갔어? 아, 보급관 없지.
젠장. 평소 뒷짐지고 호통이나 치던 장교들이 우왕좌왕하며 패닉에 빠졌다. 삐하는 기계음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전화벨은 울려대는데 당겨받는 법을 몰라 허둥거렸다. 최민석은 구석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구형 무전기를 붙잡고 있었다. 예하 대대와 통신을 연결해야 하는데 주파수 맞추는 법을 다 까먹은 지 오래였다. 칙, 칙. 여기는 본부. 여기는 본부. 아, 씨발, 왜 안 들려? 그가 무전기를 쾅쾅 내리쳤다. 그 모습을 상황실 유리창 너머로 김은선이 팔짱을 낀 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흡사 불타는 로마를 바라보는 네로 황제처럼 안이 썩은 환부를 도려내는 외과 의사처럼 냉혹했다. 시작이군. 허수아비들의 춤이. 그녀의 독백이 상황실의 소음에 묻혀 사라졌다. 하지만 진짜 고통은 이제부터였다. 해가 지고 밤이 오면 산악지형의 통신장애와 추위가 그들을 덮칠 것이다. 부사관이라는 든든한 방패 없이 벌거벗겨진 장교들의 처참한 밤이 기다리고 있었다. 강원도 화천의 겨울 해는 짧았다. 오후 5시가 넘어가자 사방이 어둑어둑해지더니 이내 칠흑 같은 어둠이 부대를 집어삼켰다. 기온은 급격히 곤두박질 쳤다. 영하 28도. 살을 애는 칼바람이 창문을 덜컹거리며 두들겨댔다. 사단 지휘 통제실의 온기도 함께 사라졌다. 평소라면 시설 관리 부사관들이 미리 기름 보일러를 가동하고 대형 난로에 등유를 채워 훈훈했을 공간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냉동 창고나 다름없었다. 어우, 추워. 야, 난로. 난로 좀 켜봐. 작전 참모가 입김을 하얗게 내뿜으며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잔뜩 묻어 있었다. 참모님. 난로에 기름이 없습니다. 한 대위가 난로통을 발로 차보며 대답했다. 텅 빈 깡통 소리가 공허하게 울렸다. 그럼 기름을 가져와야 할 거 아냐? 군수과장. 기름 어딨어? 보급 안 해? 작전 참모가 최민석을 향해 쏘아붙였다. 구석에서 무전기와 씨름하던 최민석이 울상을 지으며 고개를 들었다. 아니, 제가 기름통 위치를 어떻게 압니까? 평소에 보급관이 알아서 채워놓던 건데. 그리고 유류고 열쇠도 행정보급관이 가지고 퇴근했습니다. 뭐야? 그럼 이 추위에 그냥 얼어 죽으라는 거야? 고성이 오갔다. 평소 형님 아우하며 지내던 장교들의 의리는 추위 앞에서 휴지 조각처럼 찢어졌다. 결국 위관급 장교 몇 명이 밖으로 나가 창고 문을 부수다시피 열어 기름통을 낑낑대며 들고 왔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구형 석유난로의 심지에 불을 붙이는 법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버튼만 누르면 켜지는 최신식 히터에 익숙해진 그들에게 심지를 조절하고 수동으로 점화해야 하는 구형 난로는 첨단 장비보다 다루기 어려운 고철 덩어리였다. 비켜봐. 내가 해볼게. 최민석이 자존심을 회복해보겠다고 나섰다. 라이터를 켜고 심지에 불을 갖다 댔다. 화르륵. 불길이 심지가 아니라 쏟아진 기름 위로 치솟았다. 으악. 불이야. 꺼. 빨리 꺼. 통제실은 순식간에 매캐한 그을음과 검은 연기로 가득 찼다. 소화기를 찾아 뿌려대느라 난리법석을 떨었고 장교들의 얼굴은 시커먼 숯검정이 되었다. 불은 간신히 껐지만 난로는 고장 나버렸다. 이제 그들은 꼼짝없이 영하의 냉기 속에서 밤을 버텨야 했다. 배고픔도 찾아왔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지만 취사병들의 지원도 끊긴 상태였다. 식당의 밥은커녕 쌀 한 톨도 보이지 않았다. 전투식량 까먹읍시다. 누군가 비축해둔 이 형 전투식량을 가져왔다. 뜨거운 물을 부어 먹는 신형이 아니라 꽁꽁 얼어붙은 밥 알갱이를 씹어 먹어야 하는 구형이었다. 딱딱하게 굳은 초콜릿과 밥알을 씹으며 장교들은 말이 없었다.
턱이 아팠고 목이 메었다. 최민석은 얼어붙은 햄덩어리를 씹으며 눈물을 삼켰다. 어제까지만 해도 따뜻한 간부 식당에서 병사들이 차려주는 밥을 먹으며 반찬 투정을 했었다. 지금 이 처참한 꼴이 믿기지 않았다. 그때 찢어질 듯한 잡음과 함께 무전기가 울렸다. 치익. 여기는 백호. 본부 나와라. 치익. 들리나? 오바. 예하 연대의 무전이었다. 통신 장교가 허둥지둥 마이크를 잡았다. 여기 본부. 잘 들린다. 용건 말해라. 암구호대라. 오바. 통신 장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암구호. 매일 바뀌는 비밀 단어. 평소라면 상황판 구석에 행정병이 큼지막하게 써붙여 놓았을 터였다. 하지만 지금 상황판은 깨끗했다. 야, 오늘 암구호 뭐야? 누가 통신 전자운용 지시 가지고 있어? 서로 얼굴만 쳐다보았다. 보안 문서를 관리하던 보안 담당관이 없으니 금고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도 암구호 표를 챙긴 사람도 없었다. 치익. 본부 암구호를 모르면 적군으로 간주한다. 통신 끊겠다. 이상. 잠깐만. 야, 이 미친놈들아, 나 작전 장교야. 내 목소리 몰라? 장교가 소리쳤지만 무전은 끊겼다. 통신 두절. 현대전에서 통신이 끊긴다는 건 눈과 귀가 멀었다는 뜻이었다. 상황실 안의 공포감이 극에 달했다. 바로 그때 상황실 문이 열렸다. 찬 바람과 함께 김은선이 들어왔다. 그녀는 두꺼운 파카를 입은 장교들과 달리 얇은 야전상에 하나만 걸치고 있었다. 그런데도 추위를 타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 그녀는 검댕이 묻은 장교들의 얼굴과 바닥에 굴러다니는 전투 식량 쓰레기, 그리고 꺼져버린 무전기를 천천히 훑어보았다. 난민촌이 따로 없군. 그녀의 한마디에 장교들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었다. 김은선은 상황판 앞으로 걸어갔다. 백지 상태인 지도. 그 위에 아무렇게나 그어놓은 작전선들. 그녀는 혀를 찢차며 지휘봉을 들었다. 군수과장. 구석에서 웅크리고 있던 최민석이 화들짝 놀라 일어났다. 다리에 쥐가 났는지 비틀거렸다. 예. 소령 최민석. 현재 우리 사단 예비탄약 차량의 위치가 어디지? 좌표 찍어봐. 최민석은 식은땀을 흘리며 지도 앞으로 나갔다. 평소엔 컴퓨터 화면에 자동으로 표시되던 아이콘만 보다가 종이 지도를 보니 눈앞이 어지러웠다. 등고선은 지렁이처럼 보였고 좌표 숫자는 외계어 같았다. 현재 102 보급로를 따라 이동 중이며 대략 여기쯤. 그가 지휘봉으로 지도의 한 지점을 짚었다. 화천군 사내면 인근의 도로였다. 김은선이 싸늘하게 웃었다. 거기? 네. 그렇습니다. 자네 독도법을 배우긴 했나? 김은선이 지휘봉을 뺏어 들더니 최민석이 찍은 지점에 등고선을 톡톡 쳤다. 여긴 낭떠러지야. 절벽이라고. 등고선 간격 안 보이나? 자네 말대로라면 지금 탄약 차량 50대가 전원 절벽 아래로 다이빙하고 있다는 소리군. 최민석의 얼굴이 붓다 못해 검게 변했다. 그리고 좌표 읽는 법도 틀렸어. 자네가 부른 좌표는 여기가 아니라 북쪽으로 20km 떨어진 민간인 통제구역 아니야. 아군에게 보급할 탄약을 북한군에게 갖다 바칠 셈인가? 망신이었다. 그것도 부하 장교들이 다 보는 앞에서의 처절한 공개 처형. 최민석은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이게 너희들의 실력이다. 김은선은 지휘봉을 탁자에 내려놓았다. 기계가 없으면 길도 못 찾고 부하가 없으면 밥도 못 먹고 추위 하나 못 이겨서 덜덜 떨고. 그러면서 어깨에 힘만 잔뜩 들어가 있지. 그녀는 싸늘한 눈빛으로 장교들을 일갈했다. 지금 이 순간 실전이었다면 너희들은 이미 죽었다. 아니 너희들 때문에 영문도 모르고 죽어갈 병사들이 수천 명이다. 부끄러운 줄 알아라.
그때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울렸다. 공습 경보가 아니었다. 부대 방호 태세 점검용 사이렌이었다. 상황 발생. 적 특수부대 침투. 김은선이 무심하게 말했다. 내가 들어오면서 위병소와 탄약고 경계병들을 전부 철수시켰다. 그리고 대항군 10명을 투입했지. 자, 이제 너희들이 직접 나가서 막아봐라. 총 들고 뛰어서. 장교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사단 본부 방어를 장교들이 직접 하라고. 사단장님, 저희는 지휘관입니다. 병력이 없는 상태에서 직접 전투를 하라는 건. 박성훈 연대장이 항변하려 했지만 김은선의 눈빛에 입을 다물었다. 내 부하가 없으면 내가 싸우는 게 군인이다. 지휘관이라고 뒤에 숨어 있으라는 법은 없어. 707에 있을 때 나는 내 팀원들이 쓰러지면 내가 제일 앞에서 총을 쏘고 칼을 휘둘렀다. 그녀가 허리춤에서 권총을 꺼내 책상 위에 쾅 내려놓았다. 나가. 뚫리면 전원 옷벗을 각오해. 장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개인 화기를 챙겨 밖으로 나갔다. 영하 28도의 혹한. 살을 애는 바람 속으로 내몰린 별들과 무궁화들의 처량한 행군이 시작되었다. 한편 생활관에서 대기하고 있던 부사관들은 창문을 통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따뜻한 온돌 바닥에 앉아 귤을 까먹으며 밖에서 오들오들 떨며 경계 근무를 서는 장교들의 모습을 보는 그들의 심정은 복잡 미묘했다. 와, 김소령님 저기서 뭐 하십니까? 총 거꾸로 맨 거 아닙니까? 군수과장님 좀 보십시오. 하이바 끈도 목매서 덜렁거립니다. 평소 그들에게 하대하고 무시하던 장교들이 병사들보다 못한 자세로 허둥대는 꼴은 그야말로 코미디였다. 속이 다 시원하다가도 한편으론 좀 짠하네. 우리 없으면 진짜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주임원사가 씁쓸하게 웃으며 중얼거렸다. 그 말 속에는 자신들의 존재 가치에 대한 확인과 무능한 지휘관들에 대한 연민이 섞여 있었다. 새벽 4시. 인간이 가장 나약해지는 시간. 사단 본부 영내 곳곳에 배치된 장교들은 한계에 도달해 있었다. 손발의 감각은 사라진 지 오래였고 콧물은 흐르다 얼어붙어 고드름이 되었다. 최민석은 탄약고 앞 초소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소총은 무거워서 바닥에 내려놓았고 졸음이 쏟아져 눈꺼풀이 천근만근이었다. 내가 육사 나와서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야 해. 서러움이 북받쳤다. 엘리트 코스만 밟아온 그에게 이런 육체적 고통과 수모는 난생 처음이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누구냐? 암구호. 최민석이 허둥지둥 총을 집어들며 소리쳤다. 하지만 손이 얼어 방아쇠울에 손가락이 들어가지도 않았다. 이미 죽었어, 자네. 어둠 속에서 나타난 건 김은선이었다. 그녀의 손에는 빨간색 매직 펜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멍하니 서 있는 최민석의 이마에 매직으로 X자를 그어버렸다. 적군이 여기까지 올 동안 졸고 있었나? 실전이었으면 자네 머리통은 이미 날아갔어. 최민석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다. 변명할 기운조차 없었다. 김은선은 무전기를 꺼내 전체 방송을 날렸다. 훈련 종료. 상황 끝. 전원 연병장으로 집합. 지옥 같은 밤이 끝났다. 장교들은 패잔병처럼 터덜터덜 연병장으로 모여들었다. 누구 하나 멀쩡한 사람이 없었다. 콧물을 질질 흘리고 다리를 절고 총을 지팡이처럼 짚고 있는 꼴들이 가관이었다. 동이 트기 시작했다. 희미한 새벽빛 아래 드러난 그들의 몰골은 처참했다. 반면 단상 위에 선 김은선은 어제와 똑같이 흐트러짐 없는 모습이었다. 그녀의 뒤로 생활관에서 대기하던 부사관들이 정렬했다. 말끔한 전투복, 절도 있는 자세. 밤새 추위에 떤 장교들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김은선이 마이크를 잡았다. 지난밤 7사단 지휘부는 전멸했다. 그녀의 목소리가 연병장에 울렸다.
적 특수작전팀에 의해 사단 본부가 점령당하고 탄약고가 폭파되고 지휘관들은 전원 사살되거나 포로가 되었다. 이것이 너희들의 성적표다. 장교들은 고개를 숙였다.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박성훈 대령. 네. 연대장 박성훈. 자네들이 무시하던 저 부사관들이 너희들이 밤새 쩔쩔매던 그 일들을 매일 묵묵히 해내던 사람들이다. 통신선 깔고 밥하고 보일러 고치고 좌표 찍고. 그들이 없으니까 자네들은 그냥 제복 입은 허수아비일 뿐이었어. 인정하나? 인정합니다. 박성훈의 목소리는 기어 들어갈 듯 작았다. 안 들린다. 인정하나? 인정합니다.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박성훈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그의 눈가에 굴욕과 회한의 눈물이 고였다. 최민석 소령. 김은선이 그를 지목했다. 최민석은 이마에 빨간 X자가 그려진 채로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왔다. 할 말이 있나? 최민석은 입을 달싹거렸다. 자존심, 억울함, 분노. 수만 가지 감정이 교차했지만 결국 입 밖으로 나온 말은 하나였다. 없습니다. 제가 오만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최초의 진심 어린 항복 선언이었다. 좋아. 김은선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사과해. 예, 저기 서 있는 부사관들에게. 그동안 너희가 하인 부리듯 했던, 무시하고 멸시했던 너희의 전우들에게 정중하게 고개 숙여 사과해라. 너희들의 목숨을 지켜주는 사람들이라고. 연병장의 침묵이 흘렀다. 장교가 부사관에게 단체로 사과를 한다. 창군 이래 듣도 보도 못한 일이었다. 하지만 김은선의 눈빛은 타협을 허락하지 않았다. 박성훈 대령이 먼저 움직였다. 그는 주임원사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깊이 허리를 숙였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원사님 덕분에 우리 부대가 돌아간다는 걸 잊고 있었습니다. 주임원사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다. 아닙니다. 연대장님 고개 드십시오. 연대장이 고개를 숙이자 다른 참모들과 위관급 장교들도 하나둘씩 부사관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최민석이 남았다. 그는 덜덜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행정보급관 상사 앞으로 갔다. 자신이 항상 어이 김상사라고 부르며 커피 심부름을 시키던 그 사람이었다. 최민석은 눈을 질끈 감았다.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였지만 분명한 사과였다. 행보관은 묵묵히 최민석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거수 경례를 올렸다. 그것은 승자의 아량이었다. 이것으로 훈련을 종료한다. 김은선의 목소리가 마무리를 지었다. 하지만 군수과장 최민석 소령은 열외다. 최민석이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자네는 오늘부로 사단본부 군수과장 보직에서 해임한다. 내일부터 백암산 GOP 대대로 출근해. 사단장님, 백암산이라니요. 거긴 최민석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백암산. 7사단 내에서도 가장 험하고 춥기로 소문난 곳. 차량 진입도 어려워 보급품을 사람이 직접 저 날라야 하는 계단만 4,000개가 넘는다는 금화의 구간이었다. 가서 앉아서 팽 굴릴 생각 마. 자네 보직은 군수 지원 장교다. 병사들이 먹는 쌀 난방용 등유. 자네 등으로 직접 날라. 현장에서 병사들이 얼마나 춥고 배고프게 근무하는지 뼈저리게 느껴봐. 짐을 지라는 말씀이십니까? 저는 소령입니다. 장교가 어떻게 짐꾼 노릇을. 싫은가? 그럼 전역 지원서 써. 지금 당장. 김은선의 서슬 퍼런 일갈에 최민석은 입을 다물었다.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영하의 추위 속에서 무거운 등짐을 지고 수천 개의 계단을 오르내려야 할 생지옥이 눈앞에 선명하게 그려졌다. 아침 해가 완전히 떠올랐다. 화천에 눈 덮인 연병장이 붉은 햇살을 받아 반짝였다.
춥고 길었던 밤이 지나고 7사단에는 전혀 새로운 아침이 오고 있었다. 장교들의 어깨에 들어갔던 힘은 빠졌고 부사관들의 표정에는 자부심이 깃들었다. 김은선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다가 뒤로 돌아 사령부 건물로 향했다. 그녀의 등 뒤로 진정한 의미의 단결 구호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사단 본부를 휩쓸고 간 장교 대청소의 여파는 강력했다. 사단장 김은선의 지시로 사령부의 공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행정병에게 커피 심부름을 시키던 모습은 자취를 감췄고 참모들은 부사관들에게 존칭을 쓰며 업무 협조를 구하느라 진땀을 뺐다. 하지만 김은선은 아직 배가 고팠다. 사단 본부가 머리라면 최전방 GOP는 손과 발이었다. 머리가 맑아졌으니 이제 손발이 동상에 걸려 있는지 확인할 차례였다. 차량 대기시켜. 백암산 대대로 간다. 수행비서가 황급히 따라붙었다. 사단장님, 백암산 지역은 현재 폭설로 차량 진입이 어렵습니다. 도로 제설 작업이 아직 뚫으면서 간다.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어. 검은색 지휘 차량이 눈보라를 뚫고 위병소를 빠져나갔다. 강원도 화천의 산길은 험했다. 체인을 감은 바퀴가 헛돌고 차체가 요동쳤지만 뒷좌석의 김은선은 미동도 없이 작전 지도를 보고 있었다. 1시간 뒤 백암산 대대 지휘소. 해발 1000m가 넘는 고지대. 이곳의 바람은 평지의 그것과는 차원이 달랐다. 살을 애는 칼바람이 불 때마다 철책이 윙윙거리는 비명을 질렀다. 김은선은 예고 없이 지휘 통제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훅 끼쳐오는 훈기와 라면 냄새. 이야, 작전 과장. 김치 좀 더 가져와봐. 역시 눈 오는 날은 컵라면이지. 대대장 박중령이었다. 그는 전투와 끈을 풀어 헤치고 발을 난로 위에 올린 채 컵라면을 후루룩거리고 있었다. 상황실 근무자들이 힐끔거리며 눈치를 보았지만 대대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국물을 마셨다. 김은선이 그 뒤에 섰다. 그림자가 드리워지자 박중령이 고개를 돌렸다. 입가에 고춧가루를 묻힌 채 그는 젓가락을 떨어뜨렸다. 박중령이 엉거주춤 일어나려다 라면 용기를 엎었다. 뜨거운 국물이 바지에 쏟아졌지만 눈앞에 서 있는 사단장의 서늘한 눈빛이 더 무서웠다. 사단장님, 단결. 방문하신다는 연락도 없이. 연락하고 오면 그 라면 냄새 대신 방향제 냄새가 났겠지. 김은선은 바닥에 쏟아진 라면 국물을 군화발로 툭 건드렸다. 병사들은 밖에서 영하 30도 바람 맞으며 제설 작전 중인데 지휘관은 따뜻한 난로 끼고 라면 파티인가? 아주 팔자 좋군. 아닙니다. 잠시 허기를 달래려고. 박중령. 김은선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자네 오늘 새벽 취약 시간 순찰 돌았나? 예, 당연히 돌았습니다. 제가 직접 전 섹터를 확인했습니다. 박중령은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다. 사실 그는 당번병을 시켜 순찰함에 대신 서명을 하게 하고 잠을 잤었다. 김은선은 말없이 벽에 걸린 CCTV를 가리켰다. 저기 삼소초 앞 계단. 눈이 무릎까지 쌓여 있더군. 자네가 새벽에 순찰을 돌았다면 발자국이 있어야 정상 아닌가? 그런데 화면을 봐. 발자국은커녕 짐승 지나간 흔적도 없어. 축지법이라도 쓰나? 박중령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군수과장 최민석 소령. 김은선이 뒤에 서 있던 최민석을 불렀다. 최민석은 잔뜩 긴장한 채 앞으로 나왔다. 예, 소령 최민석. 자네 징계 대기 중이지? 그렇습니다. 여기 박중령하고 보직을 좀 나눠 가져야겠어. 박중령은 오늘부로 보직 해임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박중령이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그리고 최민석 소령. 김은선이 최민석을 바라보았다. 자네를 707로 보낼까 생각도 했지만 그건 707에 대한 모욕이라는 생각이 들더군. 자네는 이곳에 남는다. 예, 그게 무슨.
오늘부터 백암산 대대 군수지원 장교로 근무해. 사무실에 앉아서 팽 굴리는 군수과장 말고 현장에서 보급품 나르는 지원 장교 말이야. 최민석의 눈이 커졌다. 군수 지원 장교. 말이 좋아 장교지 사실상 보급관을 도와 창고 정리를 하고 물자를 운반하는 자빌 담당이었다. 이곳 GOP는 계단만 4,000개가 넘지. 모노레일이 자주 고장 난다고 들었는데 자네 살도 뺄 겸 아주 좋겠어. 병사들이 먹는 부식 난방용 등유. 자네 등으로 직접 날라. 그게 자네가 7사단에 속죄하는 길이다. 최민석은 눈앞이 캄캄해졌다. 영하 30도의 최전방에서 그것도 수천 개의 계단을 오르내리며 등짐을 지라니. 차라리 영창을 가는 게 나을 것 같았다. 거부하면 전역 지원서 써. 지금 당장. 김은선의 서슬 퍼런 일갈에 최민석은 고개를 떨구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다음 날부터 최민석의 생지옥이 시작되었다. 백암산의 계단은 가파르기로 악명이 높았다. 경사가 70도에 육박하는 곳도 있었다. 병사들은 이곳을 무릎 파괴 구간이라고 불렀다. 최민석은 소령 계급장을 떼고 아무 표식 없는 벙어리 장갑과 낡은 방한복을 입었다. 그의 등에는 20리터짜리 등유통 2개가 지게에 실려 있었다. 총 40kg. 평소라면 들 엄두도 못 낼 무게였다. 헉, 헉, 에이. 이게 말이 돼? 겨우 10계단을 올랐는데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폐 속으로 들어오는 공기가 너무 차가워서 숨을 쉴 때마다 폐포가 얼어붙는 느낌이었다. 어이 아저씨. 거기서 퍼지면 뒤에 병력들 못 올라갑니다. 비키십시오. 뒤에서 누군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20대 초반의 하사였다. 부소초장인 그는 최민석을 소령님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사단장의 지시였다. 최민석은 장교로서의 권한을 박탈당했으니 작업 인원 중 한 명으로 대우하라. 야 김하사. 나 그래도 소령이야. 말버릇이 그게 뭐야? 최민석이 헐떡거리며 항변했다. 하지만 김하사는 코웃음을 쳤다. 소령 대우받고 싶으시면 소령답게 행동하시든가요. 병사들은 지금 쌀포대 메고 벌써 정상 찍고 내려오는데 여기서 길 막고 뭐 하십니까? 틀린 말이 없었다. 옆으로 앳된 이등병 하나가 쌀포대를 메고 다람쥐처럼 지나갔다. 이등병의 얼굴은 땀과 콧물로 범벅이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다. 최민석은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는 이를 악물고 다시 발을 떼었다. 1계단, 2계단. 다리가 후들거리고 어깨가 끊어질 듯 아팠다. 내가 군수과장 할 때 보급품 결제를 어떻게 했더라. 문득 지난날의 과오가 떠올랐다. 동계 작전용 아이젠 보급? 그거 작년 재고 남았으니까 신규 구매 반려해. 방한 장가? 예산 없으니까 일단 기다리라고 해. 자신이 예산을 아낀답시고 반려했던 그 싸구려 아이젠이 지금 자신의 군화 밑창에 달려 있었다. 녹이 슬고 발톱이 무뎌져서 얼어붙은 계단에서 자꾸만 미끄러졌다. 으악! 최민석이 미끄러지며 무릎을 찧었다. 아! 비명이 절로 나왔다. 무릎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이었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부축해주지 않았다. 일어나십시오. 아직 갈 길 멉니다. 행정보급관인 원사가 싸늘하게 내려다보았다. 그는 최민석이 사무실에 앉아 커피 심부름을 시키던 바로 그 상사였다. 원사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너무 힘듭니다. 최민석이 애원했다. 원사는 한숨을 내쉬더니 최민석의 지게를 들어올리는 신용만 했다. 군수과장님, 기억나십니까? 작년에 제가 GOP 난방유 부족하다고 추가 보급 요청했을 때 과장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야, 기름 좀 아껴 쓰라고 해. 군기가 빠져서 춥다고 징징대는 거야라고 하셨죠? 원사의 말에 최민석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지금 과장님 등 뒤에 있는 그 기름통 하나가 없어서 병사들은 밤새 내복 껴입고 오들오들 떨면서 잡니다.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이제 좀 느껴지십니까? 최민석의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다. 추워서가 아니었다. 부끄러워서였다. 자신이 펜대 굴리며 삭감했던 숫자 하나하나가 현장에서는 병사들의 고통이었음을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이었다. 그는 다시 일어섰다. 무릎이 깨질 듯 아팠지만 이를 악물고 걸었다. 그날 밤 최민석은 소초 구석진 침상에 누워 끙끙 앓았다.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아팠다. 저녁 메뉴는 꽁꽁 언 밥과 식어 빠진 김치찌개였다. 예전 같으면 밥상을 엎었을 테지만 지금은 그마저도 없어서 못 먹을 지경이었다. 김은선 사단장, 당신이 원한 게 이거였어? 그는 퉁퉁 부은 발바닥을 주무르며 생각했다. 707에 보내지 않은 이유. 육체적 고통보다 더 큰 정신적 참회. 현장에서 병사들과 똑같이 구르며 자신의 무능함을 직시하게 만드는 것. 그것은 잔인하지만 가장 확실한 교육이었다. 일주일 뒤 칠흑 같은 금운밤. 백암산 지역에 짙은 안개가 끼었다. 가시거리가 5미터도 되지 않는 최악의 기상 조건이었다. 최민석은 여전히 지게를 지고 야간 보급 작전을 수행 중이었다. 오늘은 고장난 투광등을 교체할 예비 전구를 나르는 일이었다. 그때였다. 탕! 날카로운 파열음이 안개를 찢었다. 최민석은 반사적으로 바닥에 엎드렸다. 저기다. 전방 거동 수상자 식별. 소초장의 다급한 외침과 함께 비상벨이 울렸다. 비상, 비상, 전원 전투 배치. 훈련 상황이 아니었다. 실제 상황이었다. 북한군 침투조가 안개를 틈타 철책 절단을 시도하다가 발각된 것이다. 두두두두. 아군 지피에서 기관총이 불을 뿜었다. 적들도 응사했다. 총탄이 바위에 튀며 불꽃이 튀었다. 으악. 최민석의 바로 옆에 있던 김하사가 어깨를 부여잡고 쓰러졌다. 적의 저격탄이었다. 김하사, 괜찮아? 최민석이 기겁하며 다가갔다. 김하사의 어깨에서 피가 솟구쳤다. 소령님. 탄약이. 김하사는 고통 속에서도 손가락으로 후방을 가리켰다. 기관총 진지에 탄약이 떨어져 가고 있었다. 보급로는 적의 제압 사격으로 막혀 있었다. 최민석은 공포에 질려 덜덜 떨었다. 도망치고 싶었다. 자신은 전투병과도 아니고 지금은 징계 중인 짐꾼일 뿐이었다. 그냥 여기에 엎드려 있으면 아무도 뭐라 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 기름통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이제 좀 느껴지십니까? 원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리고 피 흘리는 김하사의 눈빛이 보였다. 자신을 무시하던 그 하사가 지금은 자신을 믿고 탄약을 부탁하고 있었다. 젠장할. 최민석은 욕설을 내뱉으며 일어났다. 그는 지게에 실려있던 전구 박스를 내동댕이 쳤다. 그리고 옆에 있던 예비 탄약통 2개를 집어들었다. 하나에 20kg. 야, 어머해. 내가 간다. 최민석이 소리쳤다. 그건 비명에 가까웠다. 그는 탄약통을 양손에 들고 뛰기 시작했다. 핑. 총알이 귓가를 스치고 지나갔다. 다리가 풀릴 뻔했지만 멈추면 죽는다는 생각에 미친 듯이 달렸다. 저 사람 뭐야? 최소령님 아니야? 어모 사격. 쏘라고. 아군 진지에서 지원 사격이 쏟아졌다. 최민석은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것을 느끼며 기관총 진지로 몸을 날렸다. 철퍼덕. 그는 진흙탕에 처박히며 탄약통을 건넸다. 헉. 여기. 탄약. 사수는 놀란 눈으로 최민석을 쳐다보았다.
땀과 흙으로 범벅이 된 뚱뚱한 아저씨.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누구보다 든든한 전우였다. 감사합니다. 장전. 철컥. 두두두두두. 기관총이 다시 불을 뿜었다. 막강한 화력에 적들은 기세가 꺾여 도주하기 시작했다. 그때 무전기에서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전방 11시 방향 수류탄 투척 준비. 조명탄 지원한다. 김은선이었다. 그녀는 어느새 대대 지휘소에 도착해 현장을 지휘하고 있었다. 펑. 하늘에서 조명탄이 터지며 대낮처럼 밝아졌다. 도주하던 적들의 위치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사격 개시. 일제 사격. 상황은 그것으로 종료되었다. 적 침투조 전원 사살. 아군 사망자 없음. 상황이 정리되고 김은선이 현장으로 올라왔다. 그녀는 방탄 헬멧을 쓰고 전투조끼를 입은 완벽한 지휘관의 모습이었다. 병사들이 환호하며 그녀를 맞이했다. 김은선은 부상당한 김하사를 살핀 뒤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최민석에게 다가갔다. 최민석은 흑투성이가 된 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손은 까져서 피가 맺혀 있었고 군복은 엉망이었다. 김은선이 그를 내려다보았다. 안 도망갔군. 최민석은 힘겹게 고개를 들었다. 다리가 후들거려서 도망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대답했다. 김은선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다. 보급품 나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좀 알겠나? 뼈저리게 알겠습니다. 탄약 한 통이 제 목숨보다 무겁다는 걸요. 김은선은 손을 내밀었다. 일어나. 자네 덕분에 기관총 진지가 살았어. 오늘만큼은 밥값했다. 최민석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다. 굳은 살이 박인 사단장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다. 주변의 병사들과 부사관들이 최민석을 보는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그를 무능한 돼지나 비리 장교로 보지 않았다. 까치 사선을 넘은 전후. 그 인정의 눈빛이 최민석에게는 훈장보다 더 값지게 느껴졌다. 복귀하면 군수과장 자리 다시 검토해보지. 단 조건이 있다. 김은선이 흙먼지를 털어주며 말했다. 앞으로 모든 보급 계획은 현장 실사 후에 결제한다. 펜대만 굴리다 걸리면 그땐 진짜 707로 보내버릴 거야. 아, 명심하겠습니다. 현장 확인. 무조건 현장 확인하겠습니다. 최민석이 차려 자세로 크게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거만함 대신 단단한 기백이 서려 있었다. 백암산의 새벽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7사단의 철책선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그곳에는 진짜 군인들이 서 있었다. 별부터 이등병까지 그리고 갱생한 소령까지. 모두가 하나 된 단결의 순간이었다. 화천의 겨울은 길고 혹독했다. 하지만 그 어떤 겨울도 영원할 수는 없었다. 백암산 골짜기에 쌓여있던 눈이 녹아 계곡물이 되어 흐르고 앙상했던 철책선 주변 나무에도 푸릇푸릇한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했다. 봄이 왔다. 제7보병사단 본부의 풍경은 지난 겨울과는 완벽하게 달라져 있었다. 과장님, 1사단 보급창에서 신형 방한화 수령해 왔습니다. 수량 확인 부탁드립니다. 보급 행정관인 상사가 땀을 흘리며 들어왔다. 예전 같으면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거나 주식 차트를 들여다보고 있었을 군수과장 자리가 비어 있었다. 김 상사 왔어? 잠깐만, 나 지금 창고에 있어. 목소리는 안쪽 창고에서 들려왔다. 작업복 차림에 목장갑을 낀 사내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걸어 나왔다. 최민석 소령이었다. 그의 배는 몰라보게 들어가 있었고 하얗고 번들거리던 얼굴은 봄볕에 그을려 건강한 구리빛이 돌았다. 내가 직접 세어봤는데 250켤레 정확하네. 사이즈별 분류도 완벽하고. 고생했어.
최민석은 상사에게 시원한 캔 음료를 건넸다. 어이쿠 아닙니다. 과장님이 직접 하역 작업까지 다 하셨습니까? 내 밥값은 해야지. 그리고 저번에 보니까 사면대 애들 전투화가 많이 낡았던데 이번에 들어온 거 그쪽으로 우선 배정하자고. 내가 직접 가서 사이즈 맞는지 신겨보고 올게. 상사는 짐짓 놀란 척하며 웃었다. 과장님 이러다가 보급관들 밥줄 다 끊기겠습니다. 현장을 너무 잘 아시니까 저희가 농땡이를 못 피우지 않습니까? 하, 농담도. 자네들 없으면 사단 마비되는 거 내가 제일 잘 알잖아. 가자, 점심은 내가 쏜다. 짬뽕 어때? 두 사람은 형제처럼 어깨동무를 하고 사무실을 나갔다. 복도를 지나가던 위관급 장교들이 최민석을 보고 깍듯이 경례를 붙였다. 그것은 계급에 대한 의무적인 경례가 아니라 진짜 군인을 향한 존경의 표시였다. 오후 2시 사단 연병장. 김은선 소장의 주관으로 유공자 표창 및 지휘관 이추임식이 열리고 있었다. 단상 아래에는 전 장병이 오와 열을 맞춰 도열해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살아있었다. 지휘관에 대한 불신으로 흐리멍덩하던 눈빛은 사라지고 우리 사단장님은 진짜다라는 자부심이 가득 차 있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다. 다음은 표창 수여가 있겠습니다. 군수참모처 소령 최민석. 최민석이 단상 앞으로 뛰어나갔다. 절도 있는 동작, 우렁찬 발소리. 지난 겨울 헐떡거리며 비명을 지르던 뚱뚱한 소령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김은선이 그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축하한다. 이 상은 자네가 팬데가 아니라 땀방울로 받은 거야. 감사합니다. 사단장님의 가르침 덕분입니다. 최민석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김은선은 그의 가슴에 표창장을 달아주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백암산에서 지게 질 때보다 더 멋있어 보이는데? 살은 다시 찌우지 마라. 예, 명심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다. 그것은 사선을 함께 넘은 전후만이 공유할 수 있는 끈끈한 유대감이었다. 이어서 분위기가 반전되었다. 다음은 징계 처분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단상 옆으로 헌병의 호송을 받으며 한 남자가 끌려 나왔다. 전투복 상의에 계급장이 뜯겨나간 초라한 모습. 바로 백암산 대대장이었던 박중령이었다. 그는 지난번 작전 실패와 근무 태만, 허위 보고 등의 혐의로 보직 해임된 후 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를 받았다. 김은선은 마이크를 잡고 장병들을 향해 섰다. 군인은 명예를 먹고 산다. 하지만 부하들의 피와 땀을 팔아 자신의 안위를 챙기는 자에게 줄 명예는 없다. 그녀의 목소리는 봄바람 속에서도 서리발처럼 차가웠다. 전 대대장 박성환은 지휘관으로서의 기본 책무를 유기하고 병사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사리사욕을 채웠다. 이에 징계위원회는 그에게 불명예 전역을 명했다. 그는 더 이상 군인이 아니다. 지금 즉시 영외로 추방한다. 박중령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헌병들에 의해 쫓겨나는 수모. 그것은 사형 선고보다 더한 사회적 매장이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간부들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일을 못하면 배우면 되지만 부하를 버리면 끝장이다라는 김은선의 철칙이 뼈에 사무치는 순간이었다. 행사가 끝나고 해질 무렵 김은선은 집무실 창가에 서서 7사단 영내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만개한 벚꽃 나무 아래서 병사들과 간부들이 어우러져 족구를 하고 있었다. 계급장을 떼고 웃고 떠드는 그들의 모습에서 진정한 평화가 느껴졌다. 똑똑. 노크 소리와 함께 최민석이 들어왔다. 쟁반에는 커피 2잔이 놓여 있었다. 사단장님, 잠시 시간 되십니까? 커피 한 잔 타왔습니다. 김은선이 피식 웃었다. 자네가 타온 커피라. 저번처럼 바닥에 쏟아야 할 맛이면 곤란한데. 에이, 설마요. 이번엔 황금 비율로 탔습니다. 행정보급관님한테 특별 과외까지 받았습니다.
최민석이 넉살 좋게 웃으며 커피 잔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김은서는 소파에 앉아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달달하고 따뜻했다. 맛있군. 다행입니다. 최민석은 정자세로 서서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다. 사단장님, 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말해. 처음에는 사단장님을 원망했습니다. 왜 나만 가지고 일어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억울했습니다. 707 출신이라고 유세 떠나 싶기도 했고요. 김은서는 묵묵히 듣고 있었다. 그런데 백암산에서 그 추운 날 병사들이 핫팩 하나 없어서 손이 터지고 기름이 없어서 떨면서 자는 걸 봤을 때, 그리고 총알이 날아오는데 저 같은 놈을 믿고 탄약을 달라고 손 내미는 부하를 봤을 때 깨달았습니다. 최민석의 눈빛이 진지하게 빛났다. 제가 입고 있는 이 군복이 어깨에 달린 이 무궁화가 폼 잡으라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요. 늦었지만 사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최민석은 깊숙이 허리를 숙여 경례했다. 그것은 지휘관에 대한 예우를 넘어선 인생의 스승에 대한 감사였다. 김은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나도 자네에게 고맙네. 그녀의 말에 최민석이 고개를 들었다. 사실 나도 두려웠다. 내가 너무 가혹하게 몰아붙이는 건 아닌지, 너희들이 영영 나를 따르지 않으면 어쩌나 걱정도 했어. 하지만 자네가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확신을 얻었지. 군인은 누구나 가슴속에 뜨거운 불씨를 가지고 있다는 걸. 김은서는 창밖의 병사들을 가리켰다. 저들을 봐. 얼마나 아름다운가. 우리는 저들의 청춘을 담보로 국가를 지키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우리는 더 무거워져야 해. 계급장이 무거운 게 아니라 책임감이 무거워야 한다. 알겠나? 예, 명심하겠습니다. 가봐. 김 상사가 자네 찾더군. 회식비 결제해달라고. 아, 이 친구들이 또 제 지갑을 털려고. 알겠습니다. 단결. 최민석이 경쾌하게 경례를 하고 나갔다. 집무실에 홀로 남은 김은서는 다 식어가는 커피 잔을 만지작거렸다. 책상 한켠에 놓인 액자 속 707 시절 동료들과 찍은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흑투성이가 된 채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날의 자신. 보고들 있나? 나 부끄럽지 않게 잘하고 있어. 그녀는 사진 속 전우들에게 조용히 말을 건넸다. 밖에서는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다. 하지만 칠사단은 어둡지 않았다. 영내 곳곳을 밝히는 가로등 불빛보다 더 밝은 것은 자신의 위치에서 묵묵히 책임을 다하는 군인들의 눈빛이었다. 김은서는 정복 상의를 걸치고 모자를 썼다. 거울 속에 비친 대한민국 육군 소장 김은선.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단단했다. 그녀가 집무실 불을 끄고 나갔다. 복도 끝에서 당직 사관의 우렁찬 보고 소리가 들려왔다. 단결. 전방 이상 무. 그 소리가 화천의 밤하늘 높이 울려 퍼졌다. 칠성부대의 별들이 오늘따라 유난히 빛나고 있었다.